요즘 거래 많이 없죠? 거래가 많이 없다? 누구 기준일까요? 저는 10월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어가지고 제가 거래가 있다 없다 말하기 조금 어렵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 뭐 NSR 사장님들 보면 그래도 계약은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쉬는 동안 매물 내나 달라? 지금도 오늘 출근한 이유가 오늘 출근을 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출근한 이유가 하도 매물 괜찮은 게 있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계약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요새 깡통 빌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빌라를 들어간다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좀 가입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뭐 그 깡통 전세 들어가셨던 분들도 들어갈 당시에는 깡통 전세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들어갔을 텐데 그게 또 경기에 따라서 계속 등락폭을 생각하면 가입하는 게 좋겠죠.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 빌라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죠. 안전을 생각하시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빌라나 주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상업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거에 같이 엮이진 않았는데 많이 엮이시는 분들도 많고 중개업이 참 이래저래 엮이기 좋은 직업입니다. 요즘 지산이 한동안 막 인기 많다가 많이 죽었다 완전 뭐 투자 하락장이다 그러긴 해도요. 지산도 계약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지산 같은 경우는 그 대박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산 하신 분들은 지산만 계속 하세요. 분양하시는 분이나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유가 아파트나 이런 거는 뭐 거래 단위가 한 고객당 한 명, 두 명 정도잖아요. 근데 지상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한 번 고객 잘 만나면 한 번 계약으로 최소 몇 천에서 몇 억 단위까지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죠. 대표님 중개정석 책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책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가 중개시 주의사항, 허가사항 등. 이거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상가중개 허가사항 등은 이거는 제가 공법이나 막 이런 공부 많이 하시는데 상가중개하거나 이런 특히나 공장, 개발, 산업단지 쪽을 하시면서 내가 허가사항이나 공법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겠다.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사님이나 그쪽 통화를 해보시면 그분들도 상당히 사리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해당 지자체만이 아니고 하나의 허가를 위해서 여러 개의 각계 부처에서 여러 개의 법률을 적용해서 이거 하나의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공법을 웬만하면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사항이나 이런 공법을 많이 공부해야 돼서 내가 이 중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산업단지 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맞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겸직같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근데 중개업을 하시면서 겸직을 한다는 게 그냥 중개업을 안 하신 분들은 멀리서 보기에는 중개업 내가 이거 하면서 이것도 겸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중개업은 겸업이 가능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말 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왜냐면 중개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방식이 좀 다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피치까지 딱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집중을 해서 정말 내 바운더리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부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소속하면서 막 부업한다. 그리고 웬만한 중개 사무실에서는 겸업하지 말아라라는 아마 규정을 세우는 사무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지양하는 바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뭐 웬만하면 비율제로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거리 제한, 중개업 하시려는 분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사무실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버리면 거리 제한을 그 용역계약서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몇 개의 동을 지나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꼭 보셔야 되고 또 소속공인중개사 취업하실 때는 무조건 이 대표가 나를 뭘 알려줄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 거야. 뭐 이런 기대를 최소한으로만 생각하고 취업하시는 게 오래 다닐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더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해줄 거다? 이런 사무실 가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수입이 있을 거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상가 중개시 업종 허가 사항은 구청에 미리 알아보고 해야 되나요? 네, 일반적인 중개사님이 다 알아보시고들 하세요. 그런데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 건너 얘기 들은 거 또 판례들을 보면 구청에서 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 다 하고 났는데 안 된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중개사가 이거를 어떻게 저걸 하냐. 그러면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요즘에 중개 실무 학원 그런 컨설팅들의 사업체가 많이 활발하게 좀 커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차 대표님 사무실을 들어가면 많이 배우겠지. 이 생각으로 많이 취업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 컨설팅을 오시는 사장님들도 보면 갔는데 정말 나보다 더 몰라요?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고객들한테 맨날 끌려다니고 중개보수료로 막 사건, 사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지치고 지쳐서 이제 중개 실무 학원이나 컨설팅들을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본인이 맨땅에 부딪혀서 배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겠죠? 뭐 어떻게 광고 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거 정도는 배울 수 있겠죠. 글쎄요. 중개업에서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 200~300도 못 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기대로들 들어오시는데 또 많이 떠나가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보수가 별로예요. 근데 넘어온다고 바로 잘 되고 바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라고 무조건 권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그때 컨설팅 받은 제 친척 동생 신랑 그분 같은 경우도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중개업으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 무서우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컨설팅을 들으셨던 건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번 달에 그렇게 매출 많이 찍었다 하고 와서 자랑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 2,000 갑자기 200~300 벌던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1,000, 2,000, 3,000도 많이 벌고 한 달에 뭐 억 단위 벌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라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죠. 또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직장 생활로 근 10몇 년을 일하시다가 분양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중개업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별로였을 거야. 근데 분양으로 가셔가지고 분양에서 단기간에 엄청 벌었죠.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셨어요. 모든 일이 그 시기랑 운빨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항상 이거 운빨이었어 하는데 그게 실력이기도 한데 그분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타이밍도 잘 맞았고 해서 억대인데 2자리 억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의 성향이 있고 사람마다의 그 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넘어가면 잘 될 거예요. 무조건 다 부산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권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말리기도 해요. 어떤 분야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단기간에 매출을 버는 것 같아요. 그쵸? 수요자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겠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매출을 일으켰겠죠. 지방에서 2년 개업 공인중개사 하다가 서울 왔는데 코로나가 3년 쉬었습니다. 다시 개업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너무 틀려서요. 단위가 너무 커서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은 2년 하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계약은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 2년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뭐 50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큰 금액 계약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직원분들이 막 원투룸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원투룸만 하셨던 분들은 그 이상 하시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금액 큰 거나 상가나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은 뭘 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원투룸부터 했거나 주거용만 전문으로 했던 분들은 금액이 커지면 되게 무서워지고 뭔가 조금만 달라져도 무섭죠. 근데 단위가 커도 똑같잖아요. 한 건의 계약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도 중개 보수료에 포함하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또 소송까지 진행되고 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상가 권리금도 통상은 우리가 권리금에 대한 거는 보수료를 따로 받았어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중개 보수료를 별도로 뭐 10%를 받기도 하고 20% 받기도 하고 이거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은 50%씩도 받아가세요. 그래서 상가 권리금에 대한 거는 중개 보수료에 그 비율의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능력껏 받을 수 있다라는 범위였고 제가 강남에서 했을 때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걸 되게 지향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무실에서는 정말 와 이거 500도 받기 힘든 권리금을 한 3,000으로 작업을 해서 정말 3,000을 받아내서 막 1,500, 2,000씩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반면 또 만약 권리금으로 따로 10%, 20%를 받기에 좀 서로 고객분들이 좀 위험하게 계약이 됐다 아니면 좀 손해보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중개사님들이 그냥 중개보수료, 수수료만큼으로만 권리금에 대한 보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권리금을 이제 중개사가 권리계약서를 쓸 수 없다라는 지금 소송이 걸리고 있죠. 아직 확정까지는 안 났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중개사는 권리계약서는 못 쓰고 그거를 법무사나 행정사나 이런 분들에게 작성 의뢰를 해야겠죠. 뭐 합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합의를 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컨설팅료로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약서 작성은 뭐 행정사법 위반으로 해서 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 지금 요거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분리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물주랑 안면이 있어야 좋잖아요. 건물주랑 어떻게 접촉해야 돼요? 건물주랑 어떻게 접촉할까요? 통상은 한두 개, 두세 개 계약을 하면서 점점 친해지는데 건물주랑 너무 친해지는 것도 글쎄요. 돈 있고 좀 업무용 부동산을 건물주하고 좀 친해지면 괜찮은데 주거용 부동산의 건물주랑 친해지면 되게 무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중개업에서 좀 을로 일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을로 일하지 말라를 좀 주장하는 편인데 기존에 중개업 하신 분들 되게 상당수 분들이 되게 을로 일하시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내가 안 받고 해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뭐 자다가도 뛰어나가서 막 그 수습해주고 이런 중개사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입니다. 정말 중개사를 되게 호구처럼 부려먹는 사람도 너무 봤어요. 뭐 건물주랑 친해지려면 일단은 매물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 하신다라면은 서울이 이제 건물주 만나기 되게 쉽죠. 공실클럽이나 이런 식으로 임대인들 건물주들이 직접 올려놓는 매물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올려진 매물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건물주랑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방하고는 어떻게 하냐. 뭐 광고를 열심히 해서 건물주가 연락이 오거나 처음에는 좀 밑밥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면 소개도 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괜찮다 싶으면 또 먼저 알아서들 연락 와요. 중개사들이 이 굽실대는 이 관례가 없어져야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중개가 편한데 너무 굽실대는 관례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데. 그래서 건물주는 일단 중개업 하실 때는 한 두세 달은 작업을 해야 된다. 그 결국은 계속 괴롭힘만 당해. 뭐만 문제가 되면 중개사님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시더라고요. 동생도 자격증이 있는데요. 경험은 없어요. 같이 하는 건 어떤가요? 이게 그냥 크게 보면 가족하고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간혹 보면 가족하고 되게 합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제가 딱 하세요 마세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하고 해서 좋게 잘 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았다. 정말 동생과 내가 합이 너무 잘 맞아. 손발이 막 딱딱 맞아. 뭘 해도 내가 아 하면 제가 어 하고 알아들어. 뭐 이 정도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양도를 해드렸는데 그 부부가 되게 진짜 뭐랄까요?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15년 사신 부부였나? 그랬는데 그 부부들이 중개업으로 딱 인수인계 받고 한 3개월, 6개월 동안 정말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그 정도로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될 정도의 관계라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형제간에 해서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저도 제가 강남에서 했을 때 저희 동생이 잠깐 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고요. 저번에 상담받으러 가는 부동산에서요. 취업하려면 당분간 돈 못 벌 생각으로 일하래요.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나요? 맞아요. 중개업은 저도 제가 강남에서 중개법인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분들 채용할 때 그거를 좀 많이 권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얘가 돈을 못 벌어도 생활비를 벌어올 수 있는 와이프가 있는가 아니면 남편이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채용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껏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때 들어오기를 추천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들어와서 맨땅에 헤딩해서 갑자기 막 어느 정도 수입을 내시는 사람들은 멘탈이 일단은 엄청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계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쪼들리지 않을 때 이게 있어요. 스타트가 딱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까지가 아주 빠르면 3개월이고요. 좀 늦어지면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뒤에 터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정말 그냥 쫄쫄 굶으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마저도 너무 싫어요 하면은 뭐 70, 100 뭐 요 정도의 기본급이 깔린 데를 들어가시는 게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일단 중개업은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다. 안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나가는 멘트도 이상하게 깨지고요. 오히려 내가 자꾸 쪼들리거나 나 이거 빨리 벌어서 생활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계약으로 일으키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해봤을 때도 직원분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뭔가 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사람들이 계약률이 훨씬 떨어졌어요. 중개와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죠. 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중개를 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번 돈들이 제대로 모여가거든요. 근데 투자를 너무 처음부터 병행을 해버리면 내가 보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해버리면 그걸로 발목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중개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와, 이거 진짜 눈먼 물건 나온 거네? 라는 게 보일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게 집중이 한 군데로 몰리질 않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내가 물건 보는 눈이 정말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언제 팔아도 미치지 않을 물건이야라는 확신이 들면 사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개하는 능력도 있고 투자 병행하는 능력도 있어서 이거를 해서 월 수입이 꾸준히 안전하게 들어올 정도의 능력을 갖춘다라면 뭐 둘 다 병행하는 게 최고겠죠.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를 병행한다? 위험하겠죠, 아주.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면 부동산 물건 보는 눈이 엄청 높아야 돼요. 이제 제가 상가를 하는데 상가 매매를 여기 수원 와서도 단기간에 많이 팔아드렸는데, 와, 제가 봐도 너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도 이제 너무 한 명이 여러 개를 사거나 이래버리면 또 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역으로 넘어오거든요. 나한테 세법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인가 물건인가 이런 것도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물건의 가성비나 이게 내가 지금 아니고 언제 팔아도 이거보다 미치지 않겠다. 미치지 않는 게 취득세나 등록세 모든 거를 다 경비나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내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다 따졌을 때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서야지만 그게 괜찮겠죠. 요리장님은 빌라 매매를 괜찮다고 보시나요? 빌라도 빌라 나름이겠죠. 만약에 신축 빌라는 전 무조건 사지 말아라라는 주장이고, 빌라가 괜찮다라고 그나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지 지분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대지권, 그 대지권을 상당히 적게 잡아서 분양을 해요. 거의 건물 건축비나 이런 걸로 다 분양가가 측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진짜 빌라도 이거예요. 와, 이거 정말 눈먼 거 나왔네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투자했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오피스텔 같은 거 절대 안 사고요. 웬만하면 주거용도 잘 안 사려고 해요. 이유가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제가 정말 못 몰랐을 때 빌라 한번 투자를 했었는데, 와, 이건 수리비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빌라도 내가 정말 확신을 할 수 있는 저평가된 걸 잘 찾아낼 수 있고, 만약에 진짜 투자 목적으로 이게 개발 예정을 염두한다라면 대지권 지분이 높은 거, 뭐 요런 애들이다라면 사겠죠. 근데 무조건 빌라는 사야 돼, 빌라는 사지 말아야 돼, 요 개념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빌라도 어떤 빌라냐, 신축이냐, 아니면 정말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투자 값어치가 너무 충만하다, 뭐 요런 빌라면 추천합니다. 최 사장님 12기 알죠? 기억합니다.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사장님이 저희 NSR 강의를 들으신 사장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제가 뉴스에서 보지 않을까. 뉴스는 요즘 좀 너무 고리타분한가? 뭔가 좀 유명한 매체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예쁜데 뭔가 포스 있는 그런 사장님이에요. 계약 좀 하셨나요? 와, 축하드려요. 엊그저께도 계약을 썼어요. 와. 엊그저께도 쓰고 오늘도 계약금 넣을 뻔했고 그럼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이분이 그 정도로 좀 크게 될 사람 같다 라는 의미에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벌써 9시 35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뵐게요.